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면서 경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했고 민주당은 자체 TF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를 둘러싼 난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김유정 두 분의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청, 행안부, 대통령실. 보통은 이렇게 세 기관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인 것과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강하게 경찰을 질책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번 사안 경찰이든 혹은 대통령실이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그거는 저희가 조금 다음 단계에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인사 발표에 혼선이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좀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잇따라 나오는 보도를 보면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올린 초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도 전에 이게 확정됐다 생각하면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이런 답변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저는 뭐 아무리 관행이지만 잘못된 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용서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지금 이제 인사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의구심을 보일 수 있는 게 치안정책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그 경찰청의 변명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적으로 보내온 파일을 우리는 내부망에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치안정책관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공교롭게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어디에도 조직 표현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일명 이제 연락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연락관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그 전에 이 연락관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인식했던 것이 조금 자기네들끼리의 묵은 관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따로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중재 역할도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나니 이 공백을 메우거나 또 이 역할을 대신해주는 각 부처의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 원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대노하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는 어떤 이런 관행을 벗어나는 서로의 어떤 명확한 인사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초안이라고 하는 건데 인사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바뀌었다고 해서 중간에 누가 개입을 했다 이러기보다는 정말 인사라는 거는 최종적에 뭐 몇 시간 전에, 뭐 10분 전에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금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상에서 인사를 제안하고 확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상에 뭔가 그동안의 경찰청의 좀 명확하지 않은 단계와 관행들은 이번 참에 좀 뭐가 문제였는지 찾아보고 수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과정상의 착오 여기에 더 무게를 두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 사실관계 먼저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공교롭게 지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이 문제가 이 문제와 같이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어떤 정부의 그런 방침에 반기를 드는 경찰청 안에서도 한번 곤란한 상황을 겪어봐라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약간 국기문란 쪽에서의 해석을 보는 쪽은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찰청의 분위기도 조금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찰청장의 임기가 뭐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청장이 마지막에 글쎄요, 본인은 사심이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평상시에 챙기고 싶었던 사람들을 인사 승진 명단에 올려서 초안을 올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새로 바뀌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옥석을 고르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겠죠. 뭐 거기서 오는
잡음의 표출이 경찰국 신설과 좀 맞물리면서 과대 해석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진실 규명,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진실 규명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거는 경찰, 행안부, 대통령실, 여야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행안위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총경 이상의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의중이 반영이 돼서 행안부와 또 지금은 없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굉장히 철저하게 의논을 합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결론이 내려지면 행안부에서 명단을 보내오면 경찰 내부망에 먼저 게시가 되고 축하 댓글도 달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통령실하고 이제 청와대 다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나기 직전이라도 이건 내부망에 먼저 공개가 되는 게 사실상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관행대로 한 거죠, 경찰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행안부에서 온 명단이 경찰에서 최초로 올린 명단이 아니었다는 것. 받은 것도 수정된 명단이 내려와서 그걸 공개를 했는데 2시간 뒤에 그거 아니야 라고 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 건지 어떤 상황 누가 개입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대노하시면서 국기문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행안부와 경찰청에. 이거는 유감을 표명하실 일이 맞는 것 같은데 국기문란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제가도 나기 전에라는 전제를 다셨는데 2차로 내려온 최종안도 제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국기문란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이 책임져라라는 식으로 지금 대노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행안부에서 입장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실과 경찰청 사이에 중간에 어떤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행안부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슨 일이 중간에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 경찰은 관행대로 했는데 경찰 너네가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어떻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경찰청은 관행대로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 바꿨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앴다고 했는데 없앴으면 그 이상의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텐데 대통령실과 행안부와 또 경찰청이 소통이 서로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그 시스템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에게 계속 책임져라. 그러면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 물러나라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위 부답 이런 식의 그 답변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청장 임기 한 달 남았는데 7월 23일에 임기 끝나는데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임기 가지고 얘기하는 건 큰 상관이 없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임기가 한 달 남아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그게 않죠. 중요하겠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지금 발표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새 정부 출범한 지 2달도 안 된 이 상황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정부의 어떤 권한이 막강한 그런 시기에 일선 경찰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반발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찰의 기강 잡기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관행대로 되어야 했고 그다음에 진실 규명도 제대로 진상 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온전히 경찰 책임이다 이렇게 떠미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규명이 되기 전에 이거를 매우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을 묻고 있고 민주당은 이런 경찰의 경찰 길들이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두 분 모두 다 진실 규명에는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자 문책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진상 조사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제 저는 내부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 관행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이 민정수석실하고 좀 느슨하게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올리면 대충 받아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건지 예전에 제 기억에 좀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민정수석실 패싱하고 한번 인사 올렸다가 좀 번복이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인사는 굉장히 민감한 거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절차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책임 소재를 얘기하거나 이럴 때도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건 이번에 혼선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지금 그 치안정책관이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마지막 파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의논하고 확정된 안을 도대체 그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지를 밝히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 경찰청만의 책임일지 또 이거를 중간에서 제청하는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있을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통치할 때 이런 위계 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통령이 뭘로 사람들을 다스리겠습니까? 결국 인사 부분인데 인사 부분에서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은 당연히 굉장히 화가 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지난번에 검수안박법 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경찰의 권력과 권한이 많이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을 가질수록 책임감도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도 책임이 늘어난 만큼 과거보다 더 엄중하게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사실규명과 책임관계 밝히고 제일 중요한 건 반복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거, 또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 시스템적인 정책, 제도 예.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명단을 내부망에 먼저 게시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하는 거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정권 따지지 않고 해왔던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에 대해 정기 인사까지 지금 다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식물총장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식물총장이 되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식물총장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 부당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기 인사까지 다 해버리고 나서 이거는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 한동훈 장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해오던 관행대로 했던 일에 대해서 경찰청장이요, 경찰이 문제다, 국기문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균형이 맞는 겁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권한 막강해지기 때문에 통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민주적 통제여야지 30년 전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서 그렇지 않아도 MB정부 시즌2라고 불리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거기에 대한 명분으로서 지금 이 인사 관련한 내부만 게시한 것 때문에 고리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간에 관련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국 만들겠다라는 이런 거친 후퇴하는 이런 정책 내세우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철저히 하시고 경찰에만 온전히 이거 문제를 돌리는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경찰국 신설을 가지고 경찰 조직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 그날 이 인사 문제가 또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그 상황, 그 시점에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여기에서도 아까 좀 언급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는 이제 일종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괘씸죄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명단을 내부에다가 올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곡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견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타이밍에 인사를 갖고
뭐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이렇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저는 문재인 정권만 그렇게 해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인사는 정말 최종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조치 이후에 뭐 빨리빨리 알아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준비하고 싶죠. 그러나 최종 결정자가 어떤 이유로든 바꿀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무슨 어떤 실세가 있냐, 비선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너무 나간 얘기 아닐까. 일단 이것에 대한 정리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뭐 절차, 민주적 통제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민주적 통제라는 걸 우리가 어디까지 규정하고 어떤 수단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갑자기 확대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균형을 맞출 때 뭔가 우리가 보완 대책을 찾는 것은 필요한데요. 그것이 지금 검찰의 어떤 검찰총장을 패싱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같이 얹혀서 이걸 같이 엮어서 비판하는 거는 뭐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인사 문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 이것과 연결짓기에는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 이 관행에 대해서는 관행 그 자체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시고,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이것은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경찰 길들이기 차원의 연장선 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서로의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김유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 식물총장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인사권이 사라진 그 본인의 그 자리를 놓고 식물총장에 대한 굉장히 비토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 장관의 권한을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면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과거의 순서대로 보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네. 검찰총장이 이제 인사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때 대통령과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였는데, 네. 이번에서 보면은 뭐 일부 처음에서는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좀 긴급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수용을 했고 네. 그 부분은 저는 양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검수완박 때문에 뭐 기한이 있잖아요. 검찰이 예.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총장 후보군이 아무도 하마평에 오르지 않을까? 추천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길어지는 거는 국민들이 계속 이런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정부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빠르게 검찰총장 임명도 같이 좀 병행하면서 예. 검사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뭐 검찰 왕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법무부와 검찰 안에서의 인사는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소 쏠림 현상이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정말 공감하지 못하고 약간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검찰 조직뿐만이 아니라 온 부처에 사실은 이제 검찰 출신들이 등용이 되면서 이게 검찰 엘리트로들만 정부의 요직이 채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걱정인데요. 우리가 8대2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아무리 보통 8은 일을 안 하고 2가 열심히 해서 다시 또 그 2를 전체로 채워넣고 보면 또 그 안에서도 8대2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엘리트들로 다 채워서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예. 그게 모든 자연의 법칙이나 경제학 법칙에서도 만사는 아니라는 거고요. 예. 이제는 조금 검사 엘리트 중심의 인사에서 조금 방향을 전환하고 모색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인사도 좀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해봅니다. 예, 검찰총장 인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민주당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1박 2일, 오늘 이틀 차인데 어제 이재명 의원이 참석을 해서 당권 도전 그리고 선거 책임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당원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 개표하는 날 말씀드린 내용과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제일 큰 책임은
후보인 저한테 있는 것이죠. 네, 의견 열심히 듣고 있다. 책임은 저한테 있다. 몸은 조금 낮추는 듯한 그런 발언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책임론과 출마론이 함께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워크숍에서 그런 관련된 입장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정리는 되겠지만 이제 의원들이 어제 1박 2일 워크숍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통상 이제 새로 국회가 구성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박 2일 워크숍 자주 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뭐 단발성 그 하루 뭐 이런 토론회 같은 거, 워크숍 같은 거 이런 네. 거는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내죠. 그리고 예. 군임 토의도 뭐 15개 조로 나눠가지고 해서 그 결과 발표도 이제 보통 다음 날 아침에 발표를 하거든요. 조장들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의견은 뭐 반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출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기울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저는 이재명 의원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모두가 예측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전해철 의원이 내가 안 나갈 테니 나오지 마시오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홍영표 의원이 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의원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간다. 이제 이렇게 누구를 물고 들어가는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정치인은 본인의 결단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쉬어가고 좀 자숙하면서 조금 미래를 보면 어떨까, 긴 호흡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 당의 선거를 큰 선거를 2번을 대표하고 나니까 후보군이 딱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인적 자원 몇 명 안 되는데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다 그 충원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도 내가 책임이 있는 거고 대선 패배 책임 있는 내가 당 개혁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로 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머지 않았다. 8월 28일이 전당대회인데 예. 뭐 중간에 조금 선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7월 뭐 중순이면 네, 예.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답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그 워크숍은 단순히 이재명 의원의 뭐 출마 여부에 대한 논의도 뭐 조금은 있겠지만 국회 원구성 문제랄지 또 관건이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랄지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한 또 의원들끼리 이렇게 1박 2일 모여서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2번의 선거 패배와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녹아나는 그런 워크숍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워크숍 저희도 화면을 보고 있지만 같은 옷을 입고 조추첨을 해서 네. 토론 뭐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랑 이재명 의원이 같은 조에 속해졌다 네. 이런 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 분위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좀 터놓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고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아침에 그 고용재인 대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험상 보면 뭐 김연아 의원님도 워크숍 많이 하셨을 테니까 분임 토의 조별 편성을 할 때 보통은 재선, 초선, 뭐 지역별 안배, 뭐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적절하게 당에서 조합을 해서 방을 붙여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별 추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처음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듣기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별 추첨을 했는데 이재명, 홍영표 의원이 이제 같은 조가 돼서 기자들이 월드컵처럼 죽음의 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진짜 추첨이었잖아요. 네, 추첨이니까 그거는 내 손을 탓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두 분에게는 오히려 더 뭐 나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자꾸 피해갈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두 분 다 출마를 한다고 하면 전당대회 순회할 때 이제 토론하고 뭐 이러면서 부딪히게 될 텐데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 조금 전초전격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다들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밤 10시 반 넘어서까지 늦게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먼저 다른 선약 때문에 일어났고 또 나머지 분들은 뭐 밤 11시 넘어서까지 했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분임토의 결과 발표 내용에 이제 어떤 또 이 격렬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는 조금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이재명 의원이다 보니 과연 이재명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당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어제 많이 오갔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첫째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 당 지도부 책임 입장에서 살펴보면 참 조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네. 상임 고문도 지냈고 예. 대통령 후보도 지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초선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재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0.5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하고 배치를 할, 그 다음에 또 당 안에서도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뭐 굉장히 우리의 리더를 해달라는 안과 아닌 안과 이렇게 나뉘는데 어떤 매트릭스를 갖고 조를 짰을 때 가장 비난을 면치 않을까라고 보면 저는 당 지도부의 아주 묘수, 내 책임이 아니다. 결국 아까 각자의 말씀하신 손에 대로 맡기는. 예, 각자의 손에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구성한 조편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저도 이제 부님토에 가보지만 글쎄요. 저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 계신 분이 일종의 이제 무건수행을 하고 계세요. 이재명 의원도 제가 본 정치인 중에 이제 투머치 토크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사이다로 유명한데 사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이다 발언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인데 저런 분들이 침묵하실 때는 뭔가 다른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죠. 예, 근데 침묵 수행, 무건 수행을 하시는 분하고 도대체 무슨 토의가 있었을까? 그다음 뭐 10시 반쯤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보통 낮에 워크숍 가서 뭐 토의하고 저녁 먹고 그랬을 때 10시는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1박 2일 간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뭘 하라고 1박 2일을 가는 거지 그때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땐 굳이 1박 2일 갈 필요 없는데요. 결국 저는 1박 2일에서 우리가 이재명 의원에게 들을 수 있는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저는 뭐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일단 이재명 의원을 대신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의 이제 어떤 리더십이나 지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중심 명분이나 중심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과거에 대선을 앞두고 좀 수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수사 속도를 빨리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포기하기 싫은 하나의 당근이고 전략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싶은 의원들도 지금의 사실은 국면 탈피가 어렵죠. 그리고 국회 원구성이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문제도 글쎄요 본인들은 어떤 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명분이 없고 뻔뻔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돌파할 수 있는 저는 돌파구는 여당의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의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결국 답정너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야당의 중요한 무기가 되면서 이 무기가 나중에 자기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의 재보궐선거 출마 때서부터 계속 제기됐던 게 뭐냐면 방탄용 출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결국 이번에도 당대표로 다시 나서는 것이 자신의 수사로부터를 뭐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하는 비난이 계속 꼬리표처럼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진퇴양난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당대회 이제 8월 28일 결정이 됐잖아요. 이재명 의원 참석하면서 선배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선 의원들은 이재명, 뭐 전해철, 홍영표 이런 의원들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전해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기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배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재선 의원들이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말을 듣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근데 이제 그런데 뭐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뭐 전해철 의원은 나도 안 나갈 테니 나가지 마시오 하는 거는 글쎄요. 전해철 의원 이제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뭐 나가도
굳이 뭐 당선 가능성은 뭐 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딱히 마땅한 주자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사실상 딜레마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워크숍에서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윤리위 후폭풍을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 이준석 대표 성비위 의혹과 관련돼서 징계 논의 2주 뒤로 밀어놓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당내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뭐 기우제식 징계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죠.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뭐 자기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그것이 말해도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네네. 뭐든지 간에. 근데 윤리위가 뭐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거꾸로 말하면은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네, 이 표현 이외에도 보면 당 개혁 한 달 가까이 동력을 갉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아쉬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자, 이 대표 이런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본인의 어떤 지금 본인이 영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약간 젊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중진들에게 굉장히 좀 그 거친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뭐 미움을 받거나 좀 섭섭함을 받아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한 뭐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본인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출범과 맞물려서 지금 징계위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뭔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뭔가 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리위지 않습니까? 윤리위는 예. 재판과 수사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대가나 그런 것들을 좀 알릴 의무가 있는 게 당의 윤리이고 물론 많은 분들의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당 윤리위가 언제 제대로 구성이 돼서 제대로 그 역할을 했나.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걸 계속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징계가 지금 개시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뭐 경고라는 최소한의 뭐 징계 절차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이게 당내 흔들기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더 중징계가 간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경고 정도라고 했을 때 당대표를 물러날 명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뭔가 비난받을 특히 지금 이제 명예훼손, 그러니까 뭐 당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것이 윤리위의 일종의 이제 안건 제목인데 그 부분을 당의 대표의 권한이 흔들리기 때문에 윤리위가 그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이제 윤리위 자체의 기능을 더 오히려 무력화하고 기능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당대표도 비난받을 수 있고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고 넘어가야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낡은 정치에서 새 정치, 젊은 정치로 가는 정말 실천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지금 본인이 회피하고 계속 본인에 대한 권한을 흔들기다라고 하는 당내 싸움으로 몰고 간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정치 본인이 이제는 기득권화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명확하게 구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보면 성상납과 관련돼서 정말 명확한 증거로 보기가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이 써주고 왔다는 투자 약정서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리고 결국 그거를 인정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준석 대표의 원초적인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적 추론이 될 수 있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당 지도부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유감이라든가 또 책임을 지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것 자체를 당 대표의 권한이나 직을 흔드는 우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정치 모두가 다 후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준석 대표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 정치를 만들어 가시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다른 당의 입장에서 이 당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가 되면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게 어제 모레 이틀 전에 이제 이게 징계가 한번 유예가 되면서 2주 뒤로 이게 네. 미뤄진 이 현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주 후인데 7월 7일이 7월 7성 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는 있어요. 예. 선거에 진 당인 민주당은 싸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선거에 이긴 정당이 이렇게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참 새로운 풍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대선 때 여기 뉴스포커스 나와서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갈라치기 행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조금 더 멀찍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자면은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예요. 여당 대표. 본인이 끝나고 나서 나 이제 여당 대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윤리위가 4월 21일 날 이제 뭐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월 며칠로 정해졌던 거죠. 그리고 2달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열었어요. 열었는데 본인은 불러서 소명을 듣지도 않고 또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찔끔찔끔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당내 분란은 여러 가지 해석만 그 구구해질 뿐이고 예. 뭔가 해결되는 것 없이 김 의원님 말씀대로 물증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흘러가면 서로 입장만 이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혼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미. 예. 그런 모습이 민주당으로서는 굳이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연기하고 질질 끌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곤장 한 대로 형벌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기합만 자꾸 내면서 때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진을 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실 규명도 돼야 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까 7월 7일 이전에 경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속전속결로 가고 빨리빨리 정리해서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이 분란 속에서 민주당도 어지럽고 장마철이 꿉꿉한데 정치판을 바라보는 예. 국민들 마음은 더 꿉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윤리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빨리빨리 좀 뭔가 결론을 예. 내야 한다. 네, 김철근 정무실장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사자도 굉장히 비판을 했고 절차 위반이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윤리위가 논란의 좀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과연 만약에 7월 7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또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7월 7일로 과연 논란이 끝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또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맨 빨리 맞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타이밍은 놓친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진실규명에 무게를 뒀던 아니면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뒀던 저는 지금 뭔가 시간을 늦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이준석 대표에게도 마찬가지고 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안에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외부에서 보는 입장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좀 조만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이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지금 재심 청구하고 번복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글쎄요, 뭐 윤리위의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결정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불복하고 자꾸만 번복하는 모습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보이는 건 결국은 자해행위다. 특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입니다. 그 권한을 흔드는 것 자체는 저는 자해행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뭔가 불만이 있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본인도 아까 기후재식 징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도 기후재식 먼저 선언하는 것은 저는 뭐 똑같이 가자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또 지금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당이 서로 좀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결국 뭘 좀 바꿔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저는 민주당 워크숍 가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저런 얘기 하려고 워크숍을 가고 아직 원내 구성은 안 돼서 지금 청문회도 못 열고 있잖아요. 원내 구성이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또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게 결국은 국회가 아닌가 싶어서 도대체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그게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예. 이준석 대표가 연일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어제 계속 언론에 나왔던 장면이 배현진 최고위원과 충돌하는 장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악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뭔가 충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빼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중에 이렇게 톡톡 치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뭐 당 선배로서 네. 어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 정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보이는 데서는 고성을 지르고 싸울지라도 남들이 보이는 공개석상에서는 악수를 잡고 예. 얼굴에 쓴 미소라도 짓고 그게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정치들을 하시는데 요즘 정치의 공식, 정치의 어법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서는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과연 저게 우리가 옛날 선배들이 했던 것을 비판할 만큼 저게 새롭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것 중에 장점과 좋은 점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100% 완벽할 수는 없고 100%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이제 당대표 뭐 여야를 넘어서 최초의 당대표 그것도 현역이 아닌 사람이 당대표 된 건 한국 정치사에 저는 분명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누구든 획기적인 일을 하지만 획기적인 일을 획기적인 일로 마무리하거나 완만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아직은 미완의 숙제입니다. 예. 결국 지금부터 얼마나 포용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넓혀가느냐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모습이 조금 더 포용력 있어 보인다. 실제는 알 수 없죠. 뭐 예. 이준석 대표가 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는 건 역시 눈에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조금 더 포용력을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을 제스처를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뭐 당 선배라고 할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뭐 당대표의 미숙한 지도력도 문제지만 공개 회의에서는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훈수를 두기도 했어요.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홍준표 퀴즈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좀 훈수 두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 악수 거부 사태 그리고 그 전날 노룩 악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대구시장 당선되셔가지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중앙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도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또 되치기를 당하신 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예. 뭐 이러저러하게 경험도 있고 또 당의 중진 원로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내대표 하시던 시절에 제가 야당 대변인 했는데 그 저한테도 이런 얘기 막 하셔요. 못되게 논평하고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그리고 공동 대변인이었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하고 예. 이제 저하고 공동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도 여의도에서 제일 나쁜 X 이런 표현도 막. 근데 이제 이분의 모습이 그게 정말로 미워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살 해라 이제 이런 취지에 잘하는데 살살 해라 아프다 이제 이런 취지의 그 말씀으로 저희는 알아들었지만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퀴즈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는 뭐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장재현 의원이 하고 있는 그 미래 포럼인가요? 거기도 또 멤버로 참여하고 뭐 친윤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럼 멤버기도 하잖아요. 소심한 복수였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당의 중진이시고 또 그 당대표와 여러 가지 뭐 다 해보셨잖아요. 당대표, 원내대표 다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30대 여당 대표인데 나는 선배들이 했던 식의 그런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여러 가지 뭐 신선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우려스러운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을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죠. 공개된 자리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저런 모습은 국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눈살 찌푸리는 일은 더 이상은 안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예. 적군하고도 악수를 하는데 당내 최고위원하고의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원구성 협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연아 전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회에 어찌 보면 직무유기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토 출국에 앞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토 순방 후에 임명 여부는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토 순방을 하기 위해서 5일에 출국을 하니까 이제 그걸 지나고 나서 돌아오면 그 기간까지는 일단 국회에게 네.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그 전까지 청문회를 하라는 대통령의 예. 일종의 그러니까요. 사인이죠. 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두 분이 지명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로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지명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치.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됐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쵸. 예.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절대로 이 사람들 저기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지명 철회하라고 하지만 지금 보도자료 몇 개 난 거 갖고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청문회장으로 들어와야죠. 예를 들어서 그럼 상임위가 서로 여야의 일종의 뭐 기싸움이고 굉장히 그게 정치라면 저는 급한 대로 청문위원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뭐 비상적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가요? 저는 뭐 마음만 먹으면 여야 협의하면 뭐 우리 원구성은 조금 늦어지니까 그럼 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로 청문위원 구성하자 협의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국회가 해야 될 일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저는 민주당 워크숍 가는 거 이해가 되는데 전당대회 지금 8월이고 전당대회 전에 지금 인사청문회가 먼저잖아요. 그럼 뭔가 대책을 마련들어 놓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여당이지만 지금 당 대표의 윤리 문제가 원구성보다 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게 이제 진짜 뭐가 앞뒤가 바뀐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도 많이 뒤집힌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당내 소란도 뭐 필요합니다. 민주적인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예. 강하게 반발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 나가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할 일은 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하면서 싸우면 국민들이 뭐라고 뭐 비판을 하시겠어요. 예, 할 그런데 일은 하면서 싸우라. 그렇죠. 근데 싸우느냐고 할 일을 안 하면 저는 국민들은 정말 싸워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대해서 비난하고 국회의원 전부의 본연의 업무를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워크숍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논의도 좀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앞서서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된 상황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빨리 좀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구성은 안 되더라도 이제 의장단만 구성이 된다면은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을 뽑아서 청문회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묘수를 발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마치 국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뭐 야당의 전적인 책임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뭐 몇십 명 임명하지 않았냐라고 문재인 정부 숱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청문회를 아예 열지도 않고 지금 이 재송부 요청한 거는 29일까지인데 임명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지 이틀인가 사흘 지나서 지금 재송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29일 날 나토 스페인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결제로 30일 날 하시겠다는 건지 오자마자 이걸 임명하겠다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은 여성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 전격 뭔가 정치 철학이 바뀐 것처럼 인사 철학이 바뀐 것처럼 지명을 했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청문회도 없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좀 장고하겠다고 했는데 이틀인가 사흘 뒤에 이렇게 재송부 요청한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마치 뭐 국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집단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빨리빨리 협상을 해서 원을 구성해야 된다. 법사위원장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파기했던 그 내용 중에 사개특위 구성하는 아니랄지 한국형 FBI 구성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법을 빨리 찾아야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해 줘야지 법사위원장이나 원구성 문제도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없이 이렇게 하는 거요. 결국엔 부메랑 될 거고 5년은 금방 갑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민주당은 지명을 철회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굳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지금 나토 순방 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또 철회하고 다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그만큼 많이 걸리니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럼 여성 없다고 그랬더니 그냥 부적격자 이렇게 지명하고 이런 모습은 기왕 늦어진 거 제대로 된 후보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취 음주운전이 몇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으나 많이 늦으나 큰 차이 없고요. 좋은 후보자들이 장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소통창구로 있었던 국민청원을 없애고 국민 제안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실명제, 100% 실명제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만 청원 동의 이런 것도 조건 없애겠다. 판단을 해서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국민청원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장점도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단점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역시 묘하게 답변을 회피해야 하는 문제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팬덤 지지층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국민의 여론을 그 팬덤층의 여론으로 호도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국민청원 제도가 장단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바뀌면 거기에서 장단점을 사실은 선별해서 뭔가 새로운 걸로 가져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실명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걸 예. 뭔가 어디 해소해야 되는 예. 부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글쎄 어떤 다른 창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도라는 건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갔다가 그 부작용 때문에 좀 쏠려서 다시 수정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방향성만 있다면 네. 저는 조금씩 수정되고 변형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특정 계층에게 휘둘렸던 또 좀 편향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을 수정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